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7일 수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취임 이후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쇄신 방안과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가 인선 절차를 마치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대표직을 잃게 된 이준석 전 대표가 비대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 첫 신문이 오늘 열립니다.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전국에 주택 270만 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규제 지역 추가 해제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넉 달 만에 가장 많은 17만 5천여 명으로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8만 명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방역당국은 이달 안에 하루 평균 확진자가 20만 명 안팎으로 정점에 이를 거로 예상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봉쇄령이 내려진 중국 하이난성에 우리 여행객 20여 명이 격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하이에선 쇼핑센터가 전격 봉쇄되면서 고객들이 긴급 탈출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구매한 지 얼마 안 된 삼성전자 세탁기 유리문이 작동 중에 갑자기 깨졌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했는데 삼성전자 측은 단순 접착 불량일 뿐 자체 결함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파출소 앞에서 수천만 원 규모의 보이스피싱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의심쩍었던 피해자가 파출소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고 뒤늦게 일당 검거에 나섰습니다. 비구름대가 남하하면서 호우특보가 발효된 부산을 비롯해 남해안과 제주 지역에 밤사이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부산과 경남 지역 산사태 위기경보는 주의로 상향됐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은 오늘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출근길 약식 회견은 수시로 했지만 공식 회견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40분을 계획하고 있는데 여당 내홍과 지지율 하락으로 인한 쇄신 여부에 가장 관심이 쏠릴 거로 보입니다. 박수정 기자입니다. 취임 100일, 대통령에게 듣는다.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첫 공식 기자회견. 최근 보완된 출근길 약식 회견과 비슷한 형식으로 열립니다. 대통령이 먼저 10분에서 15분가량 모두 발언을 하고 나서 출입 기자들과 질의응답이 이어집니다. 모두 발언에서는 취임 이후 100일 동안의 소회를 밝힌 뒤 향후 국정 운영 구상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준비된 원고를 읽기보다 대통령이 성과를 설명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인사 문제와 정책 혼선, 호우 속 퇴근 논란, 여당 내홍 등이 겹치며 국정 지지가 20%대까지 떨어진 데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힐지가 관심입니다. 대통령실은 그러나 대국민 사과를 할 만큼 커다란 정책 실패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의응답은 사전 준비 없이 자유롭게 이뤄집니다. 다만 외교 안보 분야부터 질문을 받고 자유 주제로 이어집니다. 우선 관심은 여당 내 갈등.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신청한 당의 비대위 전환 효력 정지 가처분의 심리가 공교롭게도 오늘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권성동 원내대표와 주고받은 문자 유출, 이 전 대표가 윤 대통령을 직격했던 발언 등에 대한 입장을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대폭 개편에 선을 그은 윤 대통령은 일부 인력만 보강한다는 방침이지만 쇄신 요구가 높은 만큼 관련 질문도 예상됩니다. 기자회견은 40분으로 계획돼 있지만 질문이 많을 경우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은 모든 과정을 생중계합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여야는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을 평가하는 세미나와 토론회를 열고 날선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 난맥을 인정하면서도 국정 뒷받침에 힘쓰겠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낮은 국정 지지도를 꼬집으며 전면적인 쇄신을 요구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열린 세미나에 나란히 자리한 여야 정책위의장은 서로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 난맥을 인정하면서도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성공이 중요하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제도적인 그런 문제점에 의해서 사실 제 기능을 못하면서 많이 실패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여야가 협력도 하고 국민의 동의를 받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반면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레임덕 수준의 국정 지지도를 지적하며 실패한 정책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기업들에게 또 우리나라의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주면서 무슨 돈으로 소를 키우려는지 나라가 갖고 있는 각종 공유재산을 민간에게 매각해서 그 재원으로 뭐를 하려고 하는 이 방식이 성공할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여야는 또 8월 국회에서부터 거센 격돌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집행 예산을 하나하나 따져보겠다며 효율적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겠다고 나섰고 결산 심사를 국정감사와 연계하여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되어 왔던 국가재정 운영에 경종을 울리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과도한 국가 부채는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관저공사 수주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기로 했고 대통령실부터 내각까지 전면 쇄신을 촉구했습니다. 국정 전 분야에 걸쳐서 민심에 역행하면서 오만과 불통의 폭주를 이어왔습니다. 과락을 면한 수준은커녕 뭘 하나 국민 눈높이를 통과하지 못한 역대급 노능이라고 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소야대 전국 속에 맞는 윤석열 정부의 100일, 여야는 앞으로 이어질 첫 국정감사와 예결산 심사에서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위원 명단을 확정하고 본격 출범을 알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측근 인사 합류로 벌써부터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문자 유출 등으로 책임론이 불거진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재신임을 받았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제 정식으로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을 하게 됐고 이 시간 이후에 과거의 최고위원회는 해산이 극심한 당내 혼란 끝에 이준석 지도부는 해체되고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가 본격적인 출범을 알렸습니다. 주 위원장은 광복절 연휴 동안 지명직 비대위원 6명의 명단을 확정하고 상임 전국위 의결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원내에서는 초선의 엄태영 전주의 의원이, 원외 인사로는 당 사무총장을 역임했던 정양석 전 의원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청년목 비대위원으로는 84년생 최재민 강원도의회 의원과 86년생 이소희 세종시의회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눈길을 끈 건 나머지 한 자리를 차지한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입니다. 우리 광주를 대표해서 광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정치 지형을 가감히 바꿔보겠습니다. 검찰 수사관 출신의 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인사로 꼽히는데 최근엔 아들이 대통령실 직원으로 근무 중인 사실이 드러나 사적 채용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호영 위원장은 이런 배경이 아닌 호남 지역의 대표성을 고려한 발탁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저는 주기환 위원이 우리 당의 열세 지역인 광주에서 15.9%나 얻었다는 그 호남 대표성을 대단히 중시했습니다. 윤 대통령과의 메시지 노출로 이번 사태를 촉발한 권성동 원내대표의 비대위 합류를 두고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 일각에서는 공개적인 책임론이 제기됐는데 비상 상황의 원인 제공자가 또 비대위원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넌센스 아니냐. 우리 권 원내대표가 더 큰 정치인으로 나가기 위해서 정치인다운 결단을 내리는 게 어떨까.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재신임을 묻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고 참석 의원의 과반 찬성으로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신중하고 겸허한 자세로 쓴소리부터 경청하겠다며 한껏 자세를 낮췄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시 일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깨가 무겁습니다. 이에 대해 이준석 전 대표는 권 원내대표의 재신임을 비판하면서 대통령과 원내대표가 만든 비상사태를 당대표를 내쳐서 종결시키는 꼴이라고 비꼬았습니다. 국민의힘이 극심한 당내 혼란을 딛고 보름 만에 비대위를 띄우면서 이준석 지도부는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비대위 구성을 놓고 벌써 대통령 측근 논란이 제기되는 등 당분간 잡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반발해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의 신문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3시 국민의힘과 권성동 전 당대표 직무대행,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이준석 전 대표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1차 신문기일을 엽니다. 이르면 첫 신문기일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신문이 여러 차례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SNS를 통해 오늘 신문에 직접 참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이재명 의원 방탄 논란을 빚은 당헌 80조를 고치기로 의결했습니다. 당장 오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논의하는데 당내에선 격론이 오가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원 청원으로 촉발된 당헌 80조 논란에 대해 공식 개정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부정부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때 당직자 직무가 정지되던 걸 1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로 바꾸기로 한 겁니다. 누구 하나를 위해서 당원 당규를 개정한 것은 아닙니다. 정치 탄압 등의 이유로 무작위로 기소될 수 있는 위협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비슷한 시간에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자 그러는 건데 프레임에 의해서 기소됐다. 그럼 억울하잖아요. 도덕정치 좀 그만 좀 하라고. 우리가 성직자 뽑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치적인 자충수가 되고 또 우리 당의 도덕적 정치적 기준에 대한 논란을 가져오게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제 입장 다 얘기했는데 창피하다고 괜찮아요. 당 3선 의원들 일부도 따로 모여 당원 개정 논의가 적절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으는 등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방탄법이라는 그런 논란을 약간 오비락처럼 비춰주는 그렇죠. 과전불납리. 당원 개정안은 비대위와 당무위원회를 거쳐 전국 대의원 대회나 중앙위원회에서 확정됩니다. 특정 인물과 상관없이 당원 개정은 필요하다는 입장인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계파 갈등 격화 가능성에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좀 수정안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비대위 가서 얘기할게요. 지금부터는 저는 얘기하면 안 돼요. 한동안 사그라져 보였던 계파 간 갈등이 당헌 80조 개정을 두고 다시 한번 두드러지는 모양새입니다. 이재명 의원이 당권 경쟁에서 확실한 독주를 이어가는 데 나온 이번 논란에 대해 비상대책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쌍방울그룹의 횡령 혐의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외 체류 중인 전현직 임원에 대한 신병 확보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최근 쌍방울그룹 A 전 회장과 B 현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검찰은 쌍방울그룹 자금거래 내역에 수상한 흐름이 있다는 금융정보분석원 분석 결과를 통보받아 쌍방울이 재작년에 발행한 45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매각 과정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경영진이 수백억 원을 횡령했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1월 쌍방울그룹 의혹이 민주당 이재명 의원을 둘러싼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됐을 수 있다며 해당 사건을 수원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첫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부터 5년 동안 전국에 27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50만 호를 포함해 수도권이 158만 호, 비수도권이 112만 호입니다. 사업 유형별로 보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정비 사업으로 52만 호, 공공택지 등의 개발로 88만 호, 민간 자체 추진 사업 130만 호입니다. 이를 위해서 민간 주도 사업에도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안정세가 확고한 곳에 대한 규제 지역 추가 해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기 과열 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추가 해제를 시사한 건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정책 노력과 금리 인상 기조 등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매의 경우 전국 주요 지역이 연초 이후 보합 하락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강남 4구, 1기 신도시 등 개발 기대감이 있는 일부 지역도 6월 이후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임대차의 경우 8월부터 계약 갱신 요구권 사용 계약이 순차 만료됨에 따라 단기 불안 우려가 일부 있었으나 상생 임대인 제도 개선, 임대 매물 공급 확대 등 정책 효과 등에 힘입어 안정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주요 전문가, 연구기관들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약보합세를 전망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변화된 시장 환경을 감안하여 안정세가 확고한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추가 해제 등을 포함한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공급 대책을 통해서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역세권 위주로 배치해 입지와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고금리 탓에 임대주택으로 젊은 층이 몰리고 있는데 시세보다 싼 임대료와 최장 10년인 거주 기간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있는 한 공공임대 아파트 단지입니다. 임대 기간이 끝나면 분양 전환할 수 있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한 곳입니다. 지난 6월 예비 입주자 20가구 모집에 1,700여 명이 지원했습니다. 당장 입주 가능한 게 5가구이니 경쟁률이 348대 1에 달하는 셈입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임대 조건은 보증금 9천여만 원에 월세 52만 원입니다. 지난 6월 보증금 2억 5천만 원에 월세 40만 원, 이달 초에는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95만 원에 거래된 주변 아파트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입니다. 특히 신청자 가운데 40%가 만 20살부터 39살까지인 2030 세대였습니다. 최근 모집을 진행한 다른 공공임대 아파트 역시 지원자 가운데 청년층 비중이 높았습니다. 최근 금리 상승과 임대차 시장 불안으로 인해 2030 세대의 신청 비율이 과거에 비해서 두드러지게 많이 높아진 편입니다. 임대료가 주변 시세 75% 아래로 책정되는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도 2030 세대에게 인기입니다. 청년 경쟁률을 살펴보면 수십 대 1에서 수백 대 1인데 경쟁률이 600대 1이 넘는 곳도 있습니다. 무주택자 청년에게 시세 50% 수준 임대료만 받는 매입 임대주택 경쟁률도 치솟았습니다. 지난달 2차 모집 때 서울 263가구 모집에 2만 6천여 명이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3월 1차 모집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당장 집을 사기보다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부동산 시장 상황을 지켜보려는 청년층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세보다 싼 임대료와 길게는 1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점이 임대주택 장점으로 꼽힙니다. 임대료는 민간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제력이 충분치 못한 2030 세대들에게는 선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을 전세로 거주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돌려받는 것도 민간주택보다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향후 추가금리 인상 가능성에 전세의 월세화도 빨라지면서 임대주택 인기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지난달 삼성 세탁기가 갑자기 폭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와 비슷한 제보가 YTN에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엔 구매한 지 넉 달밖에 안 된 삼성 세탁기 유리문이 작동 중에 갑자기 펑 하고 깨졌습니다. 제보는 Y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장실 바닥에 검은 파편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세탁기 문에 붙어 있던 강화 유리입니다. 세탁기는 구매한 지 넉 달밖에 안 된 새 것입니다. 빨래를 돌리다가 큰 소리와 함께 갑자기 유리문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날카로운 유리 조각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만약 당시 화장실에 사람이 있었다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엄마 이거 무슨 일이지? 하면서 부르길래
가봤더니 세탁기 유리 파편이 여기저기 사방팔방 다 튀어 있는 거죠.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나길래 밖에 무슨 일 있는가 하고 밖에 나갔다 오셨대요. 그런데 이 같은 일이 처음은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종종 발생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제가 지금 한 2건, 3건 정도 발생했거든요. 10% 한정도가 해제됐습니다. 지금까지 그 이상 요구하신 분은 안 계세요.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도 세탁기 유리창이 드물게 파손되는 경우가 있다며 파손 문제를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다만 단순한 접착 불량일 뿐 세탁기 자체 결함은 아니어서 리콜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이 보도한 대로 이전에도 삼성 세탁기가 갑자기 터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인천 강화도에서 구매한 지 2년도 안 된 삼성 세탁기가 폭발하는 일이 발생해 삼성전자 측이 현재도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폭발음이 엄청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폭발음이 들리면서 막 우당탕탕탕 막 이런 소리가 들려가지고 막 세탁기 물이 있고 막 유리 깨져 있고 막 세탁기 터져 있고 이랬거든요. 진짜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져가지고. 소비자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세탁기 자체에 대한 안전 점검이 시급해 보입니다. 어차피 뭐 세탁기라는 게 진동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그 진동에 견딜 만한 외부 부착물들을 제대로 부착해야 되는데 자동차 유리처럼 그런 유리를 채택했어야 될 것 같아요.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는 만큼 적극적인 리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현금 수천만 원을 파출소 앞에서 보이스피싱 당한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행여하는 마음에 파출소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관마저 인출책에 속았습니다.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택시기사 권모 씨는 지난 5월 금융사를 사칭한 콜센터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기존 대출을 금리가 싼 자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내용입니다. 미심쩍었지만 이 금융사에서 알려준 금융감독원 콜센터로 전화했더니 기존 대출을 현금으로 갚으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 금감원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건네면 일처리를 해준다는 설명까지 들었습니다. 6천이란 내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참고 있는 뭡니까 2,500이라는 돈을 일시불 갚아야만이 풀어준다. 그러면 그냥 풀어준다 하니. 하지만 금융사 콜센터도 금감원 콜센터도 모두 가짜.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번호였습니다. 이를 모르고 권 씨는 현금을 준비해서 금감원 직원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었던 권 씨. 신원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며 인근 파출소로 그 직원을 데리고 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같이 간 남성의 신원을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캐피탈 회사를 대신해 빚을 받는 채권 추심 직원이라는 말에 적극 개입하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지난 대출이라든지 내년 필치에 조금이라도 한마디라도 했으면 우리가 적합 대출을 했을 건데 대출금이 상한 문제로 왔기 때문에. 결국 권 씨는 현금 2,500만 원을 그것도 파출소 앞에서 건넸습니다. 여기에 사흘 뒤에는 계좌에 있던 1,500만 원까지 탈탈 털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큰 돈을 전달해야 하니 이 사람이 건강해서 나왔다 하니 신고만 하냐 분명히 그랬어요. 딴 말도 안 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상황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지워진 CCTV를 복원해 일단 검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서울 도심 대로변 오피스텔 앞에서 마약 의심 물질이 든 지갑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YTN 취재진이 주변 CCTV를 확인한 결과 승용차에서 내리던 남성이 지갑을 떨어뜨리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수유동에 있는 오피스텔 앞. 어둑해진 저녁, 지하주차장 입구 옆에 승용차가 멈춰섭니다. 차량에서 내린 남성이 가방을 매는 과정에서 검은색 물건 하나가 툭 떨어집니다. 고의로 던져놓은 건지 실수로 떨어뜨린 건지는 불분명한 상황. 잠시 다른 곳을 다녀온 남성은 해당 물건을 길바닥에 남겨둔 채 유유히 차를 타고 떠납니다. 승용차가 떠난 뒤 현장에 처음 나타난 건 주변 순찰을 돌던 오피스텔 경비원. 남성이 떠난 뒤 불과 1분 만에 해당 물체를 주웠는데 곧 이어 경찰관 여러 명이 출동해 해당 물체를 가져갔습니다.
이곳에 떨어져 있던 물체는 검은색 손지갑이었는데요. 지갑 안에선 흰색 가루가 담긴 봉투가 발견됐습니다. 흰색 가루의 정체를 수상쩍게 여긴 경비원이 가깝게 지내던 인근 식당 주인과 논의한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반장님께서 조그만 지갑을 주셨는데 열어보니까 좀 약가루 같은 게 이제 3봉 담아 있더라고요. 그러면 신고해야겠네 하고 이제 반장님께서 이제 신고하셨어요. 경찰이 간이 시약 검사를 한 결과 해당 가루에선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거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성분 분석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맡긴 뒤 주변 CCTV를 바탕으로 마약을 떨어뜨리고 간 남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17만 명이 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코로나 확진자는 17만 5,765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밤 9시 기준 확진자는 같은 시간대 기준으로 지난 4월 12일 이후 넉 달 만에 최다 기록입니다. 오늘 발표되는 신규 확진자는 18만 명대가 예상됩니다. 방역당국이 이달 안에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가 20만 명 안팎으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다음 달 초까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휴가 끝난 첫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만 4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보다 2만 2천여 명 늘었는데 서울에선 이재민 확진자도 5명 추가됐습니다. 지난주 확진자 규모는 전주보다 25% 늘었고 감염 재생산 지수 역시 소폭 증가해 7주째 1 이상을 기록하면서 확산세를 보였습니다. 20대와 30대에서 발생률이 가장 높은 가운데 확진자 중 고위험군인 60세 이상의 비중도 지난주 20.2%에서 21.7%로 코로나19에 2번 이상 확진된 재감염자도 18만 명에 달하며 재감염률도 6%를 넘었습니다. BA.5 변이 국내 검출률은 91.5%로 지배종이 됐고 숨은 감염자 우려도 크지 않아 이번 재유행은 예상대로 이달 말쯤 하루 확진자 20만 명 수준에서 정점을 기록할 걸로 봤습니다. 이후엔 확진자가 서서히 감소하며 꼬리가 긴 형태를 보일 전망인데 개학과 추석 등으로 이동량과 대면 접촉이 많아지면서 당분간 유행이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다음 달 초쯤 정점을 찍을 전망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8,900명, 하루 사망자는 100명에서 최대 140명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일상방역과 함께 백신 접종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오미크론의 피해는 두 얼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강한 인구 집단에서는 위중도가 극히 낮지만 고령층과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같은 건강 취약 집단에서는 여전히 매우 치명적이고 또 이번 추석엔 2년 만에 열차 내 뛰어앉기가 없어지는 만큼 대화를 자제하고 음식을 먹을 때 외에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봉쇄령이 내려진 중국 하이난성에 한국인 여행객 20여 명이 격리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어제 16일 오전 7시 기준 여행차 현지를 방문한 우리 국민 가운데 하이난성 사니아 시내 18명, 하이난성 하이커우 시내 3명이 숙소에 격리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난성 당국은 지난 6일부터 사니아 시내와 시외 이동을 전면 제한했고 봉쇄 지역을 하이커우시로 확대했습니다. 다만 지난 10일부터는 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48시간 이내 2회 받을 경우에만 거주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이난성 이외에도 중국에서는 봉쇄의 공포가 더 무섭습니다. 불과 몇 달 전 도시 봉쇄의 악몽을 겪은 상하이에서 갑작스러운 쇼핑몰 폐쇄 조치에 탈출극이 벌어졌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보안 요원들이 출입문을 틀어막지만 밀려나오는 인파에 역부족입니다.
결국 일부는 저지를 뚫고 탈출에 성공했고 나머지는 안에 갇히는 신세가 됐습니다. 지난 13일 중국 상하이의 이케아 매장에서 갑자기 폐쇄 안내 방송이 나오며 벌어진 일입니다. 확진자도 아닌 밀접 접촉자가 이곳에 다녀갔다는 이유였습니다. 对徐汇宜家涉及到的相关区域和人员呢，实行2天的闭环管理和5天的健康监测。 탈출하지 못한 손님들은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매장에 갇혀 있다가 격리시설로 옮겨졌습니다. 탈출한 사람들도 다시 불려와서 48시간 동안 격리를 하게 됐습니다. 중국에서는 어딜 가든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해야 합니다. 여기에 입력된 개인정보를 토대로 동선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상하이는 지난 3월 말 전격적인 도시 봉쇄로 2달 동안 2천만 명의 바깥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바이러스보다 무서운 봉쇄의 공포에 지난달 시안에서도 임시 통제 직전 탈출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최근엔 유명 관광지 하이난에 코로나19가 퍼지면서 피서객 15만 명의 발이 묶였고 광저우에선 격리시설에 수용된 주민들의 집 문을 부수고 들어가 소독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회적 무균 상태를 지향하는 과잉 방역에 상식 밖의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크림반도에서 일주일 만에 2번째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폭발이 비밀 파괴 공작 때문에 일어났다고 주장했는데요. 류재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길 속에서 검은 연기가 끊임없이 하늘로 피어오릅니다. 군부대 임시 탄약고가 폭발과 함께 불타오른 것입니다. 민간인 2명이 다쳤고 발전소와 철로, 주거시설도 부서졌습니다. 불이 변전소로 옮겨 붙으면서 주민 2천여 명은 5km 바깥으로 피해야 했습니다. Вышли смотреть, там увидели клубы дыма в сторонах коровниках, где армейские склады получается. Ну, сколько, до 7, до 8 мы, по-моему, там были. Все взрывалось.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에서 일주일 사이 2번째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이번 폭발이 비밀 파괴 공작 때문에 일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소형 드론을 이용한 공격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Значит, положение дел таково. Сейчас мы видим официальное же сообщение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ороны. Причиной данного сегодняшнего ЧП была диверсия.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уже понимаем, что происходит. 러시아는 크림반도가 공격당하면 심판의 날이 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크림반도를 되찾겠다는 의지가 강해서 이번 폭발이 전쟁의 양상을 바꿀지 주목됩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외곽 부차를 찾아서 무고하게 숨진 모든 이들은 역사에 기억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 전 총장은 부차 학살 현장을 둘러본 뒤 반인도적 범죄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반 전 총장은 국제 원로 그룹인 디 엘더스의 일원으로 후안 마누엘 산토스 전 콜롬비아 대통령과 함께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습니다. 서방의 제재에 대응해 러시아가 유럽행 천연가스 공급량을 줄이면서 당장 올겨울 영국, 독일 등 유럽 각국의 일반 시민들이 무거운 에너지 요금 청구서를 받아들게 됐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에너지 시장 조사업체 콘월 인사이트는 최근 영국의 가구당 에너지 요금 상한이 현재 한해 우리 돈 약 311만 원에서 오는 10월 약 565만 원으로 오를 거로 전망했습니다. 또 내년 1월에는 약 673만 원으로 현재 배 이상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프로야구 후반기 돌풍의 팀 KT가 키움의 9회 말 끝내기 승리를 거두며 4연승을 달렸습니다. 4위 KT는 3위 키움과의 홈경기에서 9회 말 배정대의 짜릿한 끝내기 희생타로 5대4 역전승을 거두며 키움을 3경기 차로 추격했습니다. 2위 LG는 선발 플럿코의 호투와 4번 타자 최은석의 활약을 앞세워 삼성전 5연승을 달리며 키움과 격차를 2.5경기로 벌렸습니다.
두산 대 롯데, SSG 대 기아, 한화 대 NC 경기는 비로 취소됐습니다. 가을 야구를 앞두고 있는 프로야구 정규리그 순위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데요. 1위 SSG와 꼴찌 한화가 역대 최초의 시즌 100승과 100패 진 기록을 나란히 쓸 수도 있어 보입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개막 이후 단 한 번도 1위를 내준 적 없는 압도적 선두 SSG. 한여름 더위에 더욱 맹위를 떨치는 모습입니다. 7월 이후 시즌 전체 승률보다 높은 8할을 찍었고 연패도 없습니다. 2위 LG와 무려 9경기 반차, KBO 최초의 와이어2와이어 우승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의 승률을 유지할 경우 98승, 종전 두산의 93승을 넘어섰는데 욕심을 좀 더 부린다면 최초의 100승 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계속 1위 팀이라는 자부심이 있고 그리고 또 선수들이 경기를 들어갈 때 자신감 있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좀 진다는 생각하지 않고. 후반기 반등의 불씨를 쏟는 듯했던 꼴찌 한화는 뒷심이 부족합니다. 지난주 3경기 추격만 하다가 승부를 뒤집지 못하고 3연패를 당했습니다. 지금의 페이스면 98패로 시즌을 마무리하면서 사상 첫 100패 수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두 기록 모두 극심한 전력 불균형을 보여주는 만큼 달가운 상황은 아닙니다. 너무 이제 격차가 벌어지게 되면 흥행 면에서도 일단은 팬들의 관심도 줄어들게 되고요. 궁극적으로 볼 때는 전력 차가 너무 두드러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동반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1위와 꼴찌가 새 기록을 쓰는 것보다 10개 팀이 마지막까지 뜨거운 승부를 펼쳐주기를 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오늘도 우산 하나 챙기셔야겠습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현재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한 비가 내리고 있고요. 충청과 남부지방에도 산발적인 비구름이 분포해 있습니다. 남부지방은 오후까지, 제주도는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에 120mm 이상, 경남 해안에도 최고 70mm로 많겠고요.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에는 밤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등 내륙지방은 낮 동안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는데요. 다만 오후 한때 대기 불안정으로 중부와 경북 내륙 쪽에는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3도를 보이고 있고요. 대구는 24.5도, 울산은 22.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0도, 대전과 대구도 30도까지 오르겠고요. 부산은 27도를 보이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전국 곳곳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취임 이후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쇄신 방안과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인선 절차를 마치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대표직을 잃게 된 이준석 전 대표가 비대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거번해낸 가처분 신청 첫 신문이 오늘 열립니다. 민주당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는 직무를 정지하도록 한 규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친이재명계와 반대편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오늘 비대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넉 달 만에 가장 많은 17만 5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8만 명 안팎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이달 말 하루 평균 확진자가 20만 명 안팎으로 정점에 이를 거로 예상했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전국에 주택 270만 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규제 지역 추가 해제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비구름대가 남하하면서 호우특보가 발효된 부산을 비롯해 남해안과 제주 지역에 밤사이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부산과 경남 지역 산사태 위기경보는 주의로 상향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내실 있고 실속 있는 대통령실 인적 개편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폭 쇄신론에는 선을 그은 건데 먼저 교육정책 혼선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핀셋 교체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지지율 하락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인사. 쇄도하는 대통령실 개편 요구에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꼼꼼한, 내실 있는, 실속 있는 국민을 위한 쇄신을 약속했습니다. 다만 정치적 득실을 따질 문제는 아니라며 국민 민생과 안전을 잘 챙기기 위한 변화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득실을 따져서 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국민을 위한 쇄신으로서 꼼꼼하게 실속 있게 내실 있게 변화를 줄 생각입니다. 변화는 주겠다면서도 대폭으로 개편될 가능성은 일축한 겁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당장 오늘 내일 급하게 인적 개편이 있지는 않을 거라며 참모진 경질보다는 재배치나 보강, 충원에 방점이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여론에 맞춰 억지로 사람을 바꾸지는 않겠다는 뜻이라며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변화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 이후 책임 소재를 따지는 핀셋 교체 인사가 최근 단행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지난 12일 권성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이 교체된 겁니다. 만 5세 입학 추진을 포함해 교육정책 혼선 책임을 묻는 차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 비서관은 지난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교육부 차관에게 국회 대응 성격의 대통령실 쪽지를 전달해 논란이 된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신임 비서관에는 설세훈 교육부 교원소통심사위원장이 내정됐습니다. 취임 후 첫 대통령실 개편은 윤 대통령 기존 인사 철학대로 국면 전환용 쇄신보다는 역량 강화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로 예정된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발표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그동안의 경제 정책을 돌아봅니다. 고물가와 저성장이라는 악조건 속에 유류세 인하와 세금 감면,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경제 안정 정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정책의 방향성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 속에 실제로 국민이 체감하기까지는 오랜 시일이 걸릴 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23년 만에 6%대 고물가. 와, 대단하다. 장난 아니다.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럴 정도로 대단하게 올랐어요. 고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중앙은행의 본연의 역할이 다시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불안한 환율까지 이른바 3고의 복합 위기 속에 윤석열 정부는 여러 민생 안정책을 내놨습니다. 유류세를 최대 한도까지 인하했고 수입 농축산물 등의 관세를 내렸습니다. 월급쟁이들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15년 만에 소득세를 개편했습니다. 이러한 소득세 개편을 통해 1인당 최대 80만 원 수준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대기업과 다주택자들을 위해선 법인세와 종부세도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세금이라는 거는 징벌적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를 좀 정상화해서 아무래도 경제가 좀 숨통이 틔어지게 되면. 하지만 60조 원 규모의 감세안은 부자 감세라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물가 안정과 건전 재정이란 정책 방향과 모순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서민들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 재정을 확충해야 되는데 정부는 정반대로 긴축 재정을 하겠다고 하고 연금과 교육 등 핵심 개혁 과제는 부처 수장에 잇따른 낙마와 공백 사태로 지지부진하기만 합니다. 여러 가지 경제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들이 개별적으로 제시되는 부분은 있는데 전체적인 방향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첫째도 둘째도 민생이라는 윤석열 정부. 위기 극복 정책이 이른 시일 안에 체감될 수 있도록 국민적 신뢰를 얻는 게 시급해 보입니다. 우리 사회의 해묵은 이런 갈등의 원인이 바로 이 저성장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재도약을 시켜서 YTN 권남기입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 100일은 국정 장악력이 가장 큰 시기로 새 정부 성패를 가늠하는 잣대가 됩니다. 여론도 언론도 야당도 새 정부의 출발을 응원하는 이른바 허니문 기간인데요. 역대 대통령들의 각양각색 100일 표정을 조은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가장 뜨거운 인기로 취임 100일을 맞은 건 문민정부로 불린 김영삼 정부, 지지도가 무려 83%였습니다. 공직자 재산 공개와 하나회 척결로 추앙받았고 이 동력으로 금융실명제까지 일사천리 계속 추진했습니다. 국난 극복의 출발이란 현수막에서 보듯 김대중 정부는 IMF 금융위기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금모으기 운동으로 똘똘 뭉친 국민에 대통령은 재벌 개혁으로 화답했습니다. 지난 100일은 저에게 힘들기도 했지만 대통령으로서 사명을 다함으로써 보람이 더 컸던 기간이었습니다. 반면 탈권위주의를 내세웠던 참여정부, 집권 초 여소야대 지형 속에 측근의 땅 투기 의혹과 코드 인사 등이 불거져 100일 회견에서 얼굴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경기도지사도 한나라당입니다. 법대로 원칙대로 하면 될 걸 가지고 왜 아직 아무것도 근거도 없는 것을 놓고 여기에 무슨 혐의가 있느냐 미리부터 들고 나옵니까? 밀월 기간도 없었던 건 이명박 정부입니다. 이른바 고소영 내각 등 인사 문제와 광우병 집회 등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21% 역대 가장 낮은 지지율 속에 취임 116일 만에 열린 기자회견에선 웃음기 없는 대국민 사과가 나왔고 이튿날 청와대 수석 인사를 전격 단행했습니다.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한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가 우리 식탁에 오르는 일은 결코 없도록 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 방미 기간 대변인 성추행 파문에 불통 논란 등이 겹치며 부침을 겪었고 100일 행사도 출입기자단 오찬으로 비교적 조용히 치렀습니다. 좀 즐거운 시간 되셨기를 바라고 또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갖도록 좀 제가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5년 전 문재인 정부는 탄핵 직후 전폭적인 지지 속에 성대한 100일 잔치를 열었습니다. 특히 질문지도 시나리오도 편집도 없는 이른바 산무 프리스타일 기자회견으로 호평받았습니다. 모든 특권과 반칙,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중단 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청와대를 떠나 용산시대를 연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마다 기자와 만나며 파격 소통을 시작했지만 인사 문제와 정책 혼선, 여당 내홍 등이 겹치며 20%대 지지율로 고전하고 있습니다. 취임 100일은 대통령 5년 임기의 20분의 1을 지난 시점입니다. 역대 정부에서 보듯 취임 100일 표정이 임기 마지막과 같았던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모습으로 마무리할지도 현재로선 점치기 어렵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가 이르면 오늘 나옵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중요 쟁점과 전망을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이 다시 운명의 날을 맞게 됐습니다.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반발해 이 전 대표가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문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오늘 열립니다. 이르면 당일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는데 비대위 전환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사퇴 의사를 밝힌 최고위원이 다시 의사결정에 참여한 것과 ARS 표결로 비대위 체제가 의결된 부분 등 절차상 하자를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대위 전환 전제가 된 비상 상황도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비대위 전환 의견을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는 한 언론사의 보도와 함께 그 다음 날부터 갑자기 당내에서 비상 상황을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ARS 투표는 과거 이준석 전 대표 때도 사용됐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뽑혔던 2021년 6월 11일 전당대회도 ARS 방법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ARS에 의한 투표가 무효라고 한다면 이준석 대표는 대표로서 스스로의 존립 근거가 없어지는. 법조계에서는 그동안 법원이 정당 의사결정에 개입을 자제해온 만큼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하지만 만약 법원이 이 전 대표 손을 들어줄 경우 주호영 비대위는 공식 출범하자마자 무력화됩니다.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띄운 비대위마저 무산되면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감당하기 어려운 대혼란이 불가피합니다. 반대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이 전 대표 입지는 좁아지고 힘을 받은 비대위가 당 정상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미 장외 여론전을 시작한 이 전 대표의 전방위 공세는 계속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국민의힘이 우여곡절 끝에 비대위 체제로 안착할지 아니면 이준석 전 대표의 복귀로 다시 내홍이 격화할지 여의도 정치권의 시선이 법원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강훈식 후보의 사퇴 이후 처음 양자토론 방식으로 진행된 민주당 당대표 경선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와 박용진 후보가 또 한 번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선거 패배 책임과 당헌 개정 논란 등을 두고 거세게 충돌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당이 요구하니까 내가 출마를 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하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 내부에서 들여다보니까 나를 출마시켜 주라라고 하는 셀프 공천 전화를 했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논란. 이재명 후보를 찍었던 사람들이 절망해서 투표장에 안 나오니까 직접 선거 전에 뛰어드는 것이 그분들을 선거에 나오도록 하는 좋은 수단이기도 하다라는 의견도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묻는 거죠. 우리 이재명 후보님께 사과라도 한마디 꼭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랬는데 그 사과 한 말씀을 들은 바가 없이 계속해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를 강요하는 것은 토론이 아닙니다. 그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는 의견이 다르니까. 현재의 어려움들을 타개하는 것도 책임지는 방법이 하나인 것이죠. 민주당이 부정부패와 그리고 뇌물수수 등의 이런 부끄러운 일에 연루된 당직자들의 당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차떼기 정당만도 못한 그런 당원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검찰공화국이라고 하는 현재 이 엄혹한 상황도 그렇게 해서 저는 기소된 경우에 조치할 것이 아니라 저는 유죄 판결을 날 경우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이 대선과 지방선거 참패 책임을 물어 비례대표 국회의원 5명의 총사퇴를 권고할지 묻는 당원 총투표를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닷새 동안 실시합니다. 정의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당원 총투표 선거운동 및 투표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총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투표인 명부는 오늘부터 이의 신청을 받아 19일에 최종 확정되고 선거운동은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 빌 앤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 공동이사장의 코로나 국제 공조를 주제로 한 국회 연설을 앞두고 게이츠 이사장과 40분 동안 환담했습니다. 의장 접견실에 진행된 환담에서 김 의장은 게이츠 이사장에게 환영 인사를 건네면서 함께 참석한 재단 관계자들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 등의 이름을 일일이 언급하며 모두 글로벌 보건 위기 극복과 협력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준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두가 안전할 때까지는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는 격언이 말해주듯 코로나19 공동대응을 위해 국제보건연대와 협력은 우리 인류의 생존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한한 빌 게이츠 공동이사장과 만나 세계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협력 관계를 제안했습니다. 게이츠 이사장은 한국이 전 세계적 보건 증진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며 감사를 표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개발도상국의 이런 백신과 치료제 개발과 공급에 진력을 해 오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준 높은 바이오 헬스 기술을 계속 구축해 나가면서 세계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게이츠 이사장님의 재단과도 아주 내실 있는 이런 협력 관계를 갖고 싶습니다.
And I've been very pleased to see the priority you put on biological innovation. You know, the opportunity to both create good jobs and to improve health, not just in the rich countries, but also in the developing countries, you know, is very, very exciting. And so the growing partnership with South Korea, both as you grow your aid budget in a generous way, but also as you're developing through the universities and the nonprofits and the companies here, you know, great new capabilities. It's a strong match with the goals of the Gates Foundation.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엔 위안부 문제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같은 과거사 관련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로 업그레이드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는데요. 이를 놓고 피해자 측과 야당에선 일본만을 향한 메시지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전임 대통령들의 임기 첫 광복절 경축사를 보면 보수와 진보 정부를 막론하고 모두 일본의 역사 인식 문제를 다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광복절 경축사는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일본군 위안부나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등 과거사와 관련해선 구체적인 언급이 따로 없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일반적 방향을 이야기하기 위해 세부적인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은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두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기반으로 일본과 관계를 재설정해야 한다는데 일단 무게를 둔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중 갈등 심화와 북핵 위기로 일본과의 연대가 그만큼 중요해졌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한미일 협력이라든지 한미 동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강조가 되면서 을 하기 위한 그런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용수 할머니 등 일제강점기 피해자 측은 물론 야당 역시 과거사 현안을 외면한 경축사라며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원칙도 국민적 공감도 없는 일방적 한일 관계 개선 추진은 오히려 일본 정부에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또 윤 대통령이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 계승을 거론하며 한일 문제를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일본 측에 발신했다는 해석도 나오지만 국민적 지지 없이 얼마나 관계 개선에 동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첫 광복절 경축사에 식민 지배와 강제 동원, 위안부 피해 등을 담지 않은 것을 두고 일본 측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낮은 지지율로는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 등 당면 현안을 풀기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함께 내놨습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첫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일본 언론들은 식민 지배와 역사인식 등의 표현이 빠진 점에 특히 주목했습니다. 한국 역대 대통령 경축사에는 일본의 비판적인 내용이 거의 빠짐없이 등장했지만 이번에는 담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 윤 대통령이 강한 의욕을 보여온 만큼 비판을 피한 것으로 일본 측은 보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얘기들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 취지에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위안부 문제 역시 인권과 보편적 가치와 관련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요미우리 신문은 사설에서 윤 대통령 경축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한국 정부의 실행력이 중요하다고 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를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덕민 신임 주일대사가 최근 현금화로 인한 파국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과 다르지 않은 내용입니다. 민간 협의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좀 외교의 공간을 현금화를 동결하는 지혜를 통해서 좀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의 사과가 해결의 전제라고 밝히고 있지만 일본 측은 여전히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 정부가 피해자들을 설득해 결론을 내라는 입장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그러나 지금의 낮은 지지율로는 민감한 양국 역사 문제를 해결하기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처럼 한국 국내 여론의 강한 반발에 부딪힐 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日本側からすれば、短期的にすぐに解決していくということも重要ですけども、その解決が持続可能なものであるということが同時に重要だと思いますので。 한일 당사자 사이의 인식차가 여전한 가운데 현금화 여부를 결정할 시한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경기 부천 공사 현장에서 배관 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배수시설에 추락해 숨졌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공장 화재와 차량 전복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윤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부천 상가 건물 공사 현장입니다. 이곳에서 에어컨 배관 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 A씨가 지하 2층에서 1.8m 깊이 배수시설로 추락했습니다. 집수정에 빠져 있고 의식이 없다고 안돼 있습니다. A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공사 관계자는 A씨가 공사를 마무리하고 옷을 갈아입으러 갔지만 제때 올라오지 않아 내려가 봤더니 집수정에 추락해 있었다고 경찰에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공사장 관계자를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붉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오늘 0시 10분쯤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건설 폐기물 처리 공장 부지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폐자동차 여러 대가 탔지만 늦은 밤이라 공장이 비어 있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에는 서울 용산구 한강진역 인근 도로를 달리던 SUV에서 불이 나 1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은 차량 엔진룸에서 화재가 처음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 20분쯤에는 서울 동부간선도로 성수방향 월계교 인근에서 SUV 차량이 갓길에 세워진 차량을 들이받아 전복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갓길에 정차해 있던 스타렉스 차량을 주행 중이던 산타페 차량이 추돌하고 혼자 단독으로 전복된 거예요. 이 사고로 SUV 차량 20대 운전자가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자가 4명으로 좁혀졌습니다. 모두 특수통 출신의 현직 고등검사장급 인사들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르면 내일쯤 1명을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전망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을 뽑기 위한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법무부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5월 검수완박 국면에서 김호수 전 검찰총장이 사퇴한 지 102일 만입니다. 다른 일체의 고려 없이 충실한 심사를 통해 검찰이 수사 등 본연의 업무를 잘할 수 있게 검찰총장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위원회는 회의 3시간 만에 모두 4명을 검찰총장 후보로 발표했습니다. 여환석 법무연수원장, 김우곤 서울고검장, 이두봉 대전고검장,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입니다. 먼저 여환석 법무연수원장은 2005년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구속기소, 2012년 이상득 전 의원 구속기소 등 굵직한 권력 수사를 맡아온 특수통인데다 윤석열 대통령과도 호흡을 맞춘 경험이 있습니다. 김우곤 서울고검장은 비윤으로 분류돼 인사 편중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고 특히 검수완박 국면에서 적극적으로 검찰 반대 분위기를 대변하는 등 조직 내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입니다. 이두봉 대전고검장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대검 참모를 맡은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고 월성 원전 평가서 조작 사건을 지휘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이원석 대검차장은 이미 석 달 가까이 총장 직무를 대행해 업무 파악 기간을 줄일 수 있고 검찰 인사에도 관여한 만큼 식물 우려를 잠재울 적임자로 꼽힙니다. 앞서 일각에서는 구본선 전 대검차장 등 검찰 밖 인사가 영입될 거란 관측도 나왔지만 위원회는 모두 특수통 출신 현직 고등검사장급 인사를 후보로 결정했습니다. 위원회의 결정을 바탕으로 한동훈 장관이 1명을 제청하고 윤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검찰총장이 임명됩니다. 다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북한 선원 강제 북송 사건 등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창인 만큼 여야 대립으로 인사청문회가 파행을 겪을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자택 등 10여 곳을 동시 압수수색했습니다. 국정원 압수수색 한 달여 만에 다시 전방위적인 강제 수사에 나서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거로 보입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검사와 수사관들이 박스 하나 분량의 자료를 확보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을 빠져나갑니다. 비슷한 시각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자택에서도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가정보원 압수수색 한 달여 만에 다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검찰은 박 전 원장과 서욱 전 장관, 서훈 전 실장 등 핵심 피고 발인을 비롯해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국정원과 해경 등 사건 관계인들의 집과 사무실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모두 10여 곳에서 동시다발로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박 전 원장은 자신의 휴대전화와 개인 일정을 적은 수첩 5건을 압수당했다고 밝혔는데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겁주고 망신 주려고 하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잣대로 고발하고 조사하고 압수수색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박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직 시절 피격 공무원인 고 이대준 씨가 월북이 아닌 표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서욱 전 장관은 관련 군사기밀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서훈 전 실장은 국방부 등의 자진 월북 지침을 내린 혐의를 각각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계기관 실무자를 연이어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한 검찰은 압수수색 자료를 토대로 자료 삭제 여부와 그 배경을 규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월북으로 결론 내린 과정과 의사결정 구조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이는데 부당한 월북몰이가 있었는지를 가리는 게 핵심입니다. 당시 관계장관 회의에 함께 참석했던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으로 수사가 확대될지도 관심입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하는 대로 박지원 전 원장과 서훈 전 실장 등 핵심 피고 발인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지난주 수도권에 내린 폭우로 주택뿐 아니라 각종 시설물 피해도 컸는데요. 경기 성남시에서는 건물 지하 변전 설비가 침수되면서 전기가 끊겨 해당 건물에 입주한 수십 개 중소공장이 한꺼번에 마비됐습니다. 입주업체들은 피해액만 수십억 원에 달할 거로 보인다면서 지자체나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 당국의 대처에도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건물 앞 인도에 버려진 옷가지가 통행이 어려울 만큼 쌓여 있습니다. 건물에 물이 들어차면서 제조 중이거나 완성된 의류 생산품들이 한순간에 폐기물이 돼버린 겁니다. 이 건물에는 섬유뿐 아니라 전자부품이나 냉동 반죽 공장 등 60여 개의 중소제조업체가 입주해 있는데 지난 8일 폭우로 지하 변전 설비가 마비되면서 전기가 뚝 끊겨 생산이 모두 중단됐습니다. 폭우가 내린 지 일주일이 넘었는데도 이렇게 여전히 흙탕물이 차 있고 침수된 변전 시설은 복구까지 최소 2개월이 넘게 걸릴 전망입니다. 폐기된 생산품들도 문제지만 제때 납품하지 못해 생긴 피해까지 합치면 피해액은 수십억 원에 달한다는 게 입주 업체들의 설명입니다. 업체들은 급하게 임시 변전 시설을 빌려 곧 전기를 쓸 수 있게 됐다면서도 관계 당국의 안일한 대처가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합니다. 자연재해인데도 지자체 대응이 늦어지다 보니 사비로 직접 배수 작업 등을 할 수밖에 없었고 여기도 다 기계가 서 있어갖고 다 짜서 납품을 해야 되는데 하나도 못하고 있는 거지. 우리는 답답하고 계속 하루하루가 이게 막 그냥 죽어가는데 피해본 직원들이 죽기 살기로 한 거라고요. 죽기 살기로. 그 많은 소사 다 퍼내면서. 한국전력공사는 임시 변전 시설을 들이는 절차조차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장비 반입에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안전공사에서 승인만 받으면 뭐 해주겠다. 스스로가 알아보고 수전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안 하면 한전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 이게 논리였어요. 성남시는 다른 폭우 피해 현장을 챙기다 보니 지원이 지연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고 한전 측은 특정 업체와 유착 관계로 비칠 수 있어
임시 변전 시설을 알려줄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당장 전기가 들어와도 생산기기나 엘리베이터 등 각종 내부 설비는 점검 작업까지 거쳐야 하는 만큼 공장 전체가 정상화하기까지는 얼마나 더 걸릴지 알 수 없는 상황. 생산 일정을 확정해 다시 계약에 나서야 하는 입주 업체들은 매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피해에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지난 8일 밤부터 쏟아졌던 비로 서울에서 접수된 주택과 상가 침수 피해만 14,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피해 규모가 워낙 큰 데다 비가 계속 오락가락 내리면서 복구 작업이 더디게 진행돼 주민들은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가 피해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반지하 주택이 밀집한 서울 신림동입니다. 복구 작업은 진행되고 있지만 수마가 얽힌 자국은 아직 선명합니다. 바닥엔 물기가 가득해 아직 장판도 다시 깔지 못했습니다. 이번엔 골목 밖으로 나가보겠습니다. 냉장고와 밥솥 등 가전제품까지 빗물에 젖어 못쓰게 된 살림살이들이 곳곳을 메우고 있습니다. 흙탕물을 뒤집어 쓴 매트리스와 책장도 방치돼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터전을 잃은 주민들은 광복절 휴일 내내 복구 작업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관악구에 쌓인 폐기물만 4,000톤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양이다 보니 아무리 치워도 줄지를 않습니다. 침수로 집을 떠났다가 겨우 돌아온 주민들은 집에 밴 냄새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처제네 집에서 있다가 어제 그제 이제 돌아왔어요. 오소가 역류해서 이제 집안에 물이 찼으니까 물이 빠지고 나서도 악취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활하기가 어려워요. 더딘 복구에 속이 타들어가는 건 상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 빗물을 빼내는 데만 닷새가 걸렸고 이제 겨우 폐가구를 드러내기 시작했지만 일상까진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운영도 힘들었지만은 완전히 홍수가 결정타를 매겼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체념을 해가지고 한 10군데는 아직 짐 정리도 안 하고 물도 뺄 생각도 없고 해가지고 수도권 마을 일부는 여전히 고립 상태입니다. 마을 밖으로 나가는 유일한 길인 다리가 산산조각이다 주민들은 2km의 비탈길을 걸어 다녀야 하는 상황. 하지만 산사태까지 겹친 근처 마을 피해가 워낙 큰 데다 이제 겨우 다리 주변 잔해를 치운 상태라 복구 작업이 언제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최소한 열흘인데 열흘 동안이면은 저희는 지금 거의 20일 가까이 지금 이런 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침수 피해 지역에서는 정부와 지자체를 비롯해 군인 인력과 자원봉사자들의 도움까지 받아가며 수해 복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폭우 우려에 휴일까지 겹치면서 복구 작업엔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아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의 시름도 나날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부산과 경남의 산사태 위기 경보가 어제 오후 4시부터 주의로 상향됐습니다. 산림청은 정체전선이 남해안에 머물며 이 지역에 최고 150mm의 폭우가 예상됨에 따라 전남에 이어 부산과 경남의 산사태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취임 100일을 맞아서 첫 공식 기자회견을 합니다. 출근길 약식 회견을 수시로 했지만 공식 회견을 여는 건 처음인데요. 회견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40분 동안 용산 대통령실 청사 1층 브리핑룸에서 진행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반발해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의 신문이 오늘 열립니다. 이르면 첫 신문 기일에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신문이 여러 차례 열릴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 전 대표는 오늘 신문에 직접 참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올린 당헌 80조 개정안 의결 여부를 논의합니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당헌 80조를 두고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관련 논의를 한 뒤 오늘 의결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특경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지난 12일 놀이기구를 타던 3살 어린아이가 다쳐 과다출혈로 숨지는 사고가 난 키즈카페에 대해서 정부가 현장 안전 점검에 나섭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경기도와 안산시, 안전검사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과 함께 오늘 경기도 안산의 키즈카페에서 안전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늘부터 공사와 시중은행 사전 안내 사이트를 통해서 안심전환대출 신청 자격과 방법을 안내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은 금융권에서 받은 변동 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상품으로 다음 달 15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미국이 타이완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과 갈등이 고조되던 이달 초 연기했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미 공군은 현지 시각 16일 새벽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시험용 대기권 재진입체를 장착한 비무장 ICBM 미니트맨3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군은 성명에서 이번 발사는 미국의 핵 준비 태세를 입증하고 핵 억지력의 치명성과 효력에 대한 확신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른바 구글 갑질로 불리는 인앱 결제 논란에 대해 어제부터 사실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구글 등 3대 앱마켓 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 자신들의 결제 방식을 강요하고 높은 수수료를 챙긴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 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 스토어, 그리고 국내이동통신 3사의 원스토어까지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때 이용하는 3대 앱마켓입니다. 유료 앱을 구매할 경우 구글과 애플은 앱 제작업체에서 판매가의 최대 30%를, 원스토어는 10%를 수수료로 받습니다. 3대 앱마켓은 자사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게 하는 이른바 인앱 결제 등 내부 결제 방식만 허용하고 아웃링크 등 수수료가 없는 외부 결제 방식을 사용하는 앱 개발사의 앱 등록과 갱신을 거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인앱 결제를 의무화한 구글은 카카오가 아웃링크를 유지하자 6월 카카오톡의 플레이 스토어 내 업데이트를 중단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행위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해 일명 인앱 결제 강제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실태 조사를 사실 조사로 전환했습니다. 방통위는 또 구글과 애플이 앱 심사 기간이나 구체적인 심사 지연 사유를 앱 개발사에 고지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이 앱 심사가 자칫 무기한 연기될 수 있어서 앱 심사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인데 이 특정 결제 방식을 강요한 행위인지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법적 강제력이 없던 실태 조사와 달리 사실 조사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 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일단 자료 요청을 한 방통위는 조만간 현장 방문을 통해 조사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구글은 한국법을 준수하며 정부나 개발자와 협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애플과 원스토어는 함구한 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오늘 서울 등 내륙 지방은 맑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요란한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반면 남해안과 제주도는 여전히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나오실 때는 우산 하나 꼭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고 있고요. 충청과 남부지방에도 산발적인 비구름이 분포해 있습니다.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에도 제법 많은 비가 예보됐는데요. 제주도와 강원 영동 중북부에는 밤까지 12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경남 해안 쪽으로도 오후까지 최고 7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서울 등 내륙 지방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오후 한때 중부와 경북 내륙에는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3도, 부산은 22.6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광주 모두 30도, 부산은 27도 선까지 올라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전국 곳곳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도 짙게 낄 것으로 보이니까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